알면 당신도 법테랑! 누구도 금방 친해질 수 있고 밝은 성격이다. 바로 쥐입니다. 온화하고 참을성이 많다는 쥐띠 법테랑을 지키는 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승부욕이 강하고 안목이 원대하다. 이건 접니다. 머리도 재빠르고 진취적이라는 용띠 변호사 신주진입니다. 활동적이며 사교력이 뛰어나다. 딱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죠? 다재다능한 재주를 지녔다는 원숭이띠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머리 좋은 용띠, 네. 다재다능한 원숭이띠. 네. 이 두 사람만 있었으면 프로그램이 됐을까요? 참을성 있고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쥐띠가 있었으니까. 그래요. 제가 보기에 이 띠의 특징을 조금 덜 살핀 것 같은데 제가 그래요? 찾아봤더니 네, 뭐래요? 쥐띠가 네. 인복이 많대요. 제가? 다 저희 덕분입니다. 두 사람을 잘 만난 거네. 저희 덕분입니다. 인복이 많대요. 원래 용띠하고 네. 쥐띠하고가 네. 4살 차이예요, 원래. 네. 궁합도 안 보고. 아 그렇구나. 역시. 네, 이거 다 잘 이렇게. 맞는 거야. 둘은 잘 안 맞는 것 같던데. 그래도 왕 중의 왕은 용띠 아닙니까? 용이지. 신유진 변호사 없으면 법태랑 안 되잖아요. 닮았다. 이 12지 시인 중에 동물 아닌 건 용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러네, 진짜. 자, 아무튼 예. 동물. 그럼 요즘에 뭐 동물이랑 친한 분들도 참 많은데 음. 그 예전에는 말이죠. 동물을 우리가 좀 하찮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동물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예. 동물은 생명이지만 여전히 이제 법적으로는 아직 물건이다. 이 얘기를 몇 번 하셨죠. 맞습니다. 저희가 네. 궁금법에서 여러 번 다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 네. 그 유체물이 포함이 되는데 동물은 바로 이 유체물,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건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지금 너무나 많이 늘었고 그렇죠.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지금 뭐 평범한 어떤 그런 인식이 되다 보니까 네.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로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설득력 있죠. 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법안이 네. 입법 예고가 됐는데요. 작년 10월에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건을 정의 내린 민법 네. 98조에 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을 98조의 2에 신설해서 동물에게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 동물을 학대하면 처벌을 한다거나 또는 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 같은 게 완전히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또 별도의 법 체계에 따라서 동물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데요. 일단 이 법안은 물건과 구분되는 생명체로서의 지위를 일단 부여하는 것이지만 어떤 상황에 따른 실질적인 또 변화를 가져오려면 좀 더 후속법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물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이 반려동물을 분리하려면 관련 또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네. 상위법이 뭐가 바뀌면 그 하위법들도 좀 더 촘촘하게 바뀌어야 되고 보완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인가요? 동물보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좀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우선 반려인이 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과 먹이 제공 같은 소유자의 사육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반려동물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은 개정법에 따라서 동물 학대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동물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와, 감옥까지 가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처벌 강도가 높아진 셈인데 개정 내용이 또 있습니까, 전 팀장? 네. 그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관한 것인데요. 앞으로는 유실,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임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관련 시설이나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반려하기를 포기한 동물은 앞으로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다만 그 무분별한 반려 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지자체에서 인수하는 동물은 반려인의 어떤 장기 입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군복무 이런 것들로 엄격히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해야지 뭐 아무나 지자체가 받는다면 또 이것도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할 책무를 버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 동물보호법이 올해 시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그 밖에도 이 법안에는 실험 동물과 동물 업종에 대한 규제나 감독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기회를 봐서 좀 더 자세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요. 요즘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유기동물이 또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하는군요. 그런 만큼 동물 관련 법도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보다 열심히 법을 소개해야 될 것 같죠. 오늘 법대의 핵심 주제 뭡니까? 네, 동물도 사람도 억울한 세상은 막아야겠죠. 그래서 네. 오늘 법태랑 주제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하라입니다. 아, 억울한 피해자. 과연 어떤 분이 그 억울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까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단 1인분도 못한 채 장사를 접은 날도 있었습니다. 887조 원 자영업자 부채 총액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제로 휴업을 시켰지 않습니까? 임대료, 또 인건비, 그다음에 공과금 납부, 세금 뭐 이런 것들은 감면을 해주고 구속 사유에 피해자나 참고인들을 보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그것은 구속, 사전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한다. 네. 그러나 조금은 더 합리적으로 예. 10년 이내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언어의 마술사 광명시의 광명을 비추는 사나이, 기적의 사나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양기대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네. 주실까? 아니, 마침 또 의원님 성함이 양기자 대자. 예, 예. 네, 이 이름을 잘 지어주셨네요. 부모님께서 네. 좋은 이름 지어주셔서 네. 특히 제가 제 선거만 5번을 했는데 네. 선거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대하시라. 아. 또 양기대 해놓고 네. 또 양쪽으로 기대해 주세요. 아, 뭐 이러면 그러니까 양쪽으로 기대. 야, 그럼 뭐 이름이 머리에 확 남네요. 네, 근데 그래서- 원래 기하고 대는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풀면. 우리 원래 기대하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뜻이에요? 예, 기대하시라. 양기대. 기대하시라. 오, 야. 양쪽에서 기대하시라. 그러니까요. 야. 자, 어느새 이제 11월 중순입니다.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2022년도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이 돌아올 것 같은데 요때쯤이면 가장 바쁘실 것 같아요. 한 해를 또 정리하셔야 되니까 이것저것. 그러니까요. 그죠? 제가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제 개편안, 네.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네요. 것들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예. 또 국민들이 지금 이자 네, 네. 이게 그렇죠. 이 높아가는 것 때문에 밤잠을 예, 못 자잖아요. 금리가 이런 높아서. 문제를 어떻게 그래도 한국은행이나 또 기재부 등등과 논의하면서 네, 네. 대안을 모색하느냐 그런 좀 책임감도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의 예산들이 기재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기고 네. 제가 옛날에 광명시장 할 때 예산을 조금은 다뤄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시죠.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좀 국민의 눈높이에서 네. 예산 문제도 좀 꼼꼼히 다뤄보려고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커니즘을 잘 아시니까 네. 더 기대가 되시겠어요. 근데 왜 알면 알수록 더 어렵죠. 예, 예. 그 아까 소개할 때 저희가 네. 기적의 사나이라고 했는데 광명시장 2번 하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광명에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실현시키셨어요. 광명동굴 개발. 네. 이거 의원님이 이룬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 가봤거든요. 광명이 네. 과거에는 전형적인 서울의 베드타운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2010년에 시장이 됐는데 그때 40년 벌어진 폐광이 있었습니다. 네. 그 폐광을 저와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개발하기 시작해서 2015년에 유료화로 해서 네. 그해 9개월 만에 92만 명이 왔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네. 무려 유료 관광객이 10월 1일 날 예. 700만 명 네. 유료 관광객 돌파 기념. 700만 명. 네,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 문제, 또 시 세수익, 또 관광 여러 가지 예. 부가적인 효과, 무엇보다도 어, 광명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 그렇죠.
정말 광명의 기적이네요. 폐광의 기적. 그러니까. 광명의 기적. 그렇게 부릅니다. 네. 폐광의 기적. 폐광의 폐광의 기적. 하신 게 많으시네요. 업적이 되게 많으신데 보니까 또 유난히 남북 관계에 관심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남북 고속철도를 놓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 꿈은 네. 제 정치하는 목적 중 하나는 네. 남북 고속철도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에서 개성, 평양, 네. 신현주까지. 그래서 중국의 단둥과 연결하면 네. 베이징까지, 예. 또 하얼빈까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5시간이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동북아 일일 생활권 시대를 주장하고 있고, 그러나 요즘 남북 관계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 그렇죠. 예. 그 문제는 뭐 당장 진도는 안 날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준비해서 언젠가 남북이 철도를 놓고 또 고속철도를 놓을 때 그때 양기대가 그래도 뭔가 주철을 하나 놨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다 이게 이제 기록이 되니까요. 네. 예. 아니, 얘기만 그때 또. 들어도 쭉 뻗어나가는 철도의 느낌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제 의원실에 이런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은 유라시아 세력 철도가 북한의 핵무기를 녹인다. 아, 이 남북 고속철도를 통해서 저 동북아가 일일 생활권으로 움직인다면 북한도 굳이 핵무기를 뭐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예. 자, 그 보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일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런 열정이 국회로 와서는 어떻게 충분히 발현되고 계신지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 동아일보 기자를 한 15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자할 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물론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뭐 나름대로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제가 만 16년 만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보니까 개인기 혼자도 중요하지만 네. 자기가 속한 정당 예. 또 뭐 위원회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할 말은 좀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갖고 왔는데 네. 자기 할 말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 팀워크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이 네, 있고. 그래서 예. 늘 뭐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바른 말을 해야 할 때, 네, 네. 또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할 때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국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입법 활동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입법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제1호 법안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뭐 정부 그 상임위원회 또 관련 국회의원들을 하고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 했더니 법안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이분들의 명예를 좀 회복하고 그래서 그것을 총리실 직속으로 좀 만들자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해보자 했더니 정부는 이제 여전히 좀 미봉책 그 여성가족부내의 한 파트로 사자 뭐 이렇게 하면서 우선 정부가 소극적이고 또 국회도 의견을 못 맞추다 보니까 좀 뭐 진전이 없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2015년에 광명동굴 앞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신 것을 인연으로 좀 그 뒤로 계속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광명 동굴이 원래 일제 시대부터 금운동 안을 깼던 그러니까 일제 수탈 현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광명 동굴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시민 성금으로 세웠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많은 교류를 하게 됐고 지금도 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저를 좀 많이 찾아도 주시고 제가 가면 아들 왔다고 반겨도 주시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세상에는 이제 수많은 억울한 분들이 계신데 그 억울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해법을 제시하는 법안들, 양기대 의원님의 법안들 중에 3가지 정도만 저희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전 팀장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양기대 의원님의 억울한 피해자를 구하라. 첫 번째 구할 대상은요. 코로나 피해 상인을 구하라. 소상공인 대출 감면법,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입니다. 네. 현재도 이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상환 기관을 유예해주는 제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취지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중소상인분들이 대출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또 때로는 생계를 위해서 많이 썼는데 지난 9월에도 상환을 유예하거나 또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정부가 조치를 했긴 했지만
그게 계속 그런 연장이나 상환 유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이익을 못 내니까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중소상인들의 처지 너무 딱하지 않습니까? 그게 딱한 걸 떠나서 이게 생존의 문제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정도는 좀 감면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제 법을 낸 거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이제 피해 네. 이것도 크겠지만 또 지역구이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집중호우 침수 피해도 많이 있었다 이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이번에 네. 처음 8월 달에 집중호우 하면서 물론 시민들도 반지하에 사신 분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지하에서 영업하는 그 중소상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다들 정말 가슴을 쳤습니다. 왜? 피해 본 게 몇 천만 원, 몇억, 뭐 심지어 10억까지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정부가 줄 수 있는 것은 고작 200만 원입니다. 고작 200만 원. 그래서 제가 국회에 와서 한 2년 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결국은 정책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 구제 지원이라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가뜩이나 뭐 원래 어려운 소상공인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상공인 피해 입으신 분들이 납득할 수준까지는 과감히 여야가 또 정부가 합의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감염병 피해에 따른 정확히 말해서는 영업 사용 및 운영 시간 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의 내용이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우선 정부가 소상공인들한테 영업을 제한했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의 정부의 명령을 따른 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종료됐는데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정부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준다면 누가 정부의 그런 지시와 명령을 듣겠습니까? 이건 국가와 정부와 소상공인 또 시민 국민과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는 명백한 그 증거가 있는 경우에 임대료, 또 인건비, 그다음에 공과금 납부, 세금 뭐 이런 것들은 감면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그게 1번입니다. 예. 자, 전 팀장 현재 소상공인 채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죠?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빚으로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의 그 채무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자영업하면서 세계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그 다중채무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41만 4,964명, 작년 말에 28만 6,839명과 비교해서 44.7%나 지금 늘었고요. 다중채무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12.8%, 그리고 대출액 기준으로는 28.4%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중채무라는 게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네. 빌린 경우를 말하는데 이렇게 금리가 또 막 인상될 때 정치권에서 금리를 좀 낮추자는 그런 취지의 목소리를 내면은 또 은행권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참 조정이 쉽지 않겠어요. 지금 금리를 낮춘다고 하면 은행권이 무슨 소리냐. 우리도 지금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융권이 그 예대 마진, 저 대출과 저 예금의 차이, 이자 차이를 가지고 지금 많이 그동안 수익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뭐 이럴 때 특히 중소상인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죠. 정부도 그걸 종용은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 같은 때 함부로 그렇게 옛날하고 다르지. 관치 금융할 때와 좀 다르니까. 압력이다 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안 되니까. 근데 과감히 좀 상생하는 지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미국은 PPP라는 걸 하고 있다고 할 그러니까 것이죠. 급여 보호 프로그램. 그러니까 직원이 받는 봉급 그 부분은 그냥 전액 다.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페이책 프로텍트 프로그램이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줘야 한다. 맞춰주자라고 하는 이제 취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뭐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네, 이게 뭐 솟아날 구멍이 생겼다. 맞습니다. 회생의 기회가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이번에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정리돼가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이번에 그런 지원 조치를 안 하면 다음번에 어떤 그런 똑같은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건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분별한 지원은 반대입니다. 무분별한 지원은 반대죠. 왜? 그 예산이라는 게 국가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정적인데.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정도만 되면 그래도 소상공인도 고마워하고 또 한번 재기를 위해서 노력할 만한 정도는 되겠다. 어떤 합리적인 선이 합리적인 필요한 선. 거죠. 예. 그것을 좀 정부나 네. 우리 정치권 또 우리 소상공인 대표들이 좀 더 논의를 해서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야죠. 네네. 자,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연세 상인들에게는 국가가 비빌 언덕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양기대 의원님의 억울한 피해자를 구하라. 두 번째 법안은요. 보복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야, 이거 뭐 보면은 이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신당역 사건 이런 경우는 뭐 국민들이 다 끔찍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심각한 범죄 현장이 아닐 수 없었는데 보복 범죄 수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고 또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동안 보복범죄 발생 건수를 집계했는데 네. 2018년에는 268건, 예. 2019년에는 294건, 예. 2020년에는 298건, 또 2021년에는 크게 늘어나서 434건 해마다 증가하는 거죠. 근데 그러네요. 올해는 10월까지 281건. 그러니까 올해는 자체다가 한 500건 가까이 또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네. 뭐냐면 이렇게 신문을 해보니까 네. 저 사람이 나가면 피해자나 예. 참고인을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냥 내보내면. 예. 뭐 그렇다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봤을 때 야, 이건 그냥 내보내기보다는 그래도 구속 여부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자.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속 사유에 피의자가 출소 후에 아니면 밖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나가서 피해자나 참고인들을 보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그것은 구속. 사전에. 구속. 사전에 구속을 해라. 해라.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인신을 구속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뭐 예. 그런 장치를 또 마련해야죠. 네, 네. 그냥 수사기관이나 수사관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 요건들이 또 갖춰져야겠죠. 예. 신변 지금 현행법상 구속사유는 어떻게 되죠? 네, 현행법에 따르면은 구속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구속영장 실질 심사 시에는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범위를 좀 넓히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세 가지라고 저 신변이 말씀해 주셨는데 신당역 사건 같은 경우에 무슨 뭐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개를 다 빠져나가 가지고 사실은 맞습니다. 구속을 안 했다 그래서 예. 나중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수사할 때 보면은 네. 그런 나가서 피해자나 참고인 증인들을 유의할 가능성도 더 수사를 할 때 좀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야 그런 또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은 네네. 미국. 예. 체포 사유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네. 보석을 할 때, 보석을 결정할 때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해가지고 네.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는 예. 좋은 그런 규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이 좀 더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 측면을 강화되면서 불구속 재판 원칙이라는 것을 맞습니다. 좀 더 확립을 시켜왔는데 그러다 보니 구속 사유에 직업이 일정하게 있고 집 주소가 명확하게 있으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서 불구속을 시키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재범의 위험성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유는 그냥 고려하는 정도, 심사할 때 보충적인 규정으로만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피해자의 인권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구속 사유, 독자적 구속 사유로 격상시키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지금 인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니 제가 법안을 발의한 취지가 똑같은데 이게 또 남용되면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나중에 균형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또 여러 규정을 만들어서 네, 적어도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예. 통해서 직접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오히려 맞습니다. 적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저는. 네. 네. 판사
하면서 네. 한 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도 전폭적으로 좀 지지를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네. 지난 6월에 그 한국경찰학회부에 실린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그 경찰관의 인식 연구라는 논문을 보니까요. 현재 경찰관 3,171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2,652명. 그러니까 전체 한 84% 가까운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해 그 위의 우려를 독자적 구속 사유로 입법화하는 게 그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대로죠. 이 응답이 42.35%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사실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필요한 법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억울한 피해자를 구할 양기대 의원님의 세 번째 법안은요. 보다 합리적인 음주운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네. 자, 올해 5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는데 일단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인데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데요. 이것은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당시 22살의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그래서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행위를 2회 이상 한 사람은 처벌을 가중해서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음주 전력의 종류나 어떤 시간적인 제한이 전혀 없이 법정형을 과도하게 높여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후속법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윤창호법을 네. 만들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음주운전은 결국은 살인 행위는 그렇죠.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네. 처벌하자. 그게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고 예. 그래서 윤창호법을 만들었는데 네. 법정을 너무 과도하게 높여서 이렇게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은 뭐 위헌이다 이렇게 위헌이다.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그러면 두 사이에 아까 말한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아까 예. 합리적인 예. 그런 수용이 가능한 법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 법안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네.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네. 10년 내에 다시 이런 똑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재범을 할 경우에 유예 기간이네요, 그게. 예, 그러면 가중처벌하다. 네, 1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네요. 이렇게 하고 예. 위반 행위에 대해서 네.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는 그런 것은 2분의 1만 가중처벌하자. 그러네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네네.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리 죄가 밉다고 또 그 범죄자가 밉다고 해서 네. 좀 법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면 네. 또 그것 또한 네. 후유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합리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게 그 윤창호법 대안의 제 취지. 법 취지라고 예, 생각합니다. 저 의원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뭔가를 찾으시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엿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요, 예. 저도 아까 기자할 때 예. 뭐 기자상을 많이 받을 정도로 네, 네. 굉장히 과격하고 예. 굉장히 남의 그 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아, 의원님 여기서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과격해야 기자상 받는 건 아니죠. 아니 이제 취재를 할 때 굉장히 과격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과격한 표현보다는 굉장히 예. 그 냉정하게 예.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렇죠. 진취적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아, 생각이 많이 바뀌셨네요. 좀 바뀌고 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야 또 예.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않겠나. 그렇죠. 예. 자, 아무튼 이 이제 위헌 결정이 나다 보니까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윤창호법이 위헌이니까 음주운전을 해도 돼.
이렇게 잘못 이해한 분들이 그럴 계시더라고요. 수도 뭐 위헌이 나면은 예. 그 자체가 아예 그냥 다 무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가중처벌 현상 예. 그 조항만 그러니까요. 없어졌고 예. 기존에 있던 처벌 조항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네, 또 네. 조금 대안을 보충하는 거죠. 보충하는 예, 거죠. 예. 그전 팀장 그러다 보니까 네. 음주운전 건수가 많죠 여전히. 맞습니다. 예. 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네. 발표한 최근 2019년에서 21년 3년간 그 조사 내용을 보니까요. 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가 무려 25만 7,217명, 전체 취소자 66만 8,104명 중에 38.5%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 처분을 받은 거예요. 습관적이네. 예, 그래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 수준 강화 이런 다양한 노력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 및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네. 이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자 중에서 음주운전 재범자의 2회 이상 그 점유율이 2018년 7.5%, 7,501명에서 2021년 10.5%, 늘었다. 8,882명으로 40%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음주 시동 잠금 장치라는 게 미국은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상습 그 음주운전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걸 또 운영을 하는데 그 하나가 말씀해주신 음주 시동 잠금 장치 IID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그 운전자가 운전면허 재취득할 경우에는 일정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에서는 차량 시동이 아예 안 걸리게끔 이 II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 유럽의 경우는 IID 설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에 그 소요되는 기간을 또 감경해주는 그런 자발적 참여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구성된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 완치 의견서가 또 요구되기도 한답니다. 그럼 이거는 차량 전체가 음주 측정 장치가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네. 기획재정위원회 네, 하기 네. 전에 네. 전반기에 행안위를 했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예.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도 음주 시동 잠금 장치를 한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법에 이르진 않았는데 조율 검토 중이에요. 예. 검토 중이라는 네, 네. 말씀.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일선에서는 혼선을 좀 이루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후속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어찌됐든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것도 그것이 또 잘못 인식이 되면 그게 약해졌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 추진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한다. 네, 네. 그러나 조금은 더 그렇죠. 합리적으로 예. 조금 더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면서도 네. 한 번쯤 더 기회를 주자. 뭐 이런 뜻이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억울한 피해자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자, 이런 그 법의 취지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다시 같습니다. 한번 얘기하면요. 네네. 그러니까 자 음주운전을 하거나 네네. 경찰관의 음주 측정 거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벌금형 이상을 내가 받았다. 네. 근데 10년 이내에 한 번 더 했다. 네. 그러면 그것도 가중처벌 받는다니까요.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년 이내에는 가중처벌 받되 받되. 10년이 지나면은 뭐 15년 전 거는 가중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공소시효 같은 게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각 행위 유형별로 네. 각 가중처벌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2분의 1 가중처벌 들어간다. 각 가중처벌. 예. 그렇죠. 네, 그 예. 부분이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10년이 지나도록 그걸 다시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 바뀐 거예요. 바뀐 거지.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원님의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그 법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네. 합리적으로 접근하신다라는 걸 저희가 맞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느껴졌습니다. 근데요, 국회의원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막 큰 소리도 지르고 막 또 주장을 세게 해야 주목을 받는데 합리적으로 하다 보면요 그런 면에서 좀 아니요. 언젠가는 고 하셨던 것들이 다 이렇게 그러나 이해를 해줍니다. 좋아요. 뭐 자기 주장은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럼요. 이 국민의 그럼요.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네. 미치는 이 법안을 네, 마련할 그럼요. 때는 와닿아야죠. 피부에 와닿아야죠. 와닿아야지 이게 그럼 그게 우리 인정을 하게 사회의 되죠. 모든 사람들이 네. 공감을 해야지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 해서 그것을 네. 그 현상에 즉각 대응하는 정도의 그런 법안을 자꾸 생산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만큼 의원님이 굉장히 면밀하게 네. 법안을 다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의원님께서 한 번 맺은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특별한 또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인연인가요? 그렇더라고요. 네. 정치건 인생이건 네. 보니까 그 누구하고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서 네. 자기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나라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광명 시장할 때 세계 3대 투자가인 짐 로저스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이 사진 혹시 찍으셨어요? 예, 지금 왔어요. 아유. 그분이 저희 광명 동굴도 오고 예. 당시에 아, KTX 그래요? 광명역에도 왔어요. 혹시 투자하셨나요? 근데 이제 그때 광명 동굴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 제가 시장 안 받으신 그만둬서 거예요? 이제 그 결과까지는 네. 성취를 못했는데 네. 그분이 저에 대해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이 살 길은, 대한민국이 살 길은 네. 지금 대한민국은 섬나라다. 네. 북한에 막혀 있고 그렇죠, 산면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뚫어야 한다. 그것을 철도로 뚫어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분을 포함해서 제가 지난 20년 정치에서 많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인연의 소중함을 내가 왜 느꼈냐면 제가 어렵고 힘들 때나 또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인연들이 다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고 그래서 일을 하는데 크게 힘이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광명에 이루고 싶은 기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떤 기적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 향후 구체적인 입법 계획은 뭐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광명시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383개 큰 신도시 예정지인데 저는 거기에 우리 이 광명의 기아자동차 소화리 공장 지금은 기아 오토랜드 광명인데 그 공장을 글로 옮기면서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추진을 해왔는데 요즘 그 미국에서 우리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국내외적으로 전기차 생산 또 판매에 대해서 국제적 어려움을 뚫고 잘 대처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도 추진하는데 지원을 하고 또 법안도 좀 만들어 보고 제가 이제 기재위니까 기재위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외국 관련한 지원 문제도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입법에 나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큰 포부를 갖고 계시고 또 뭐 굵직굵직한 투자자도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의 광명의 발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의원님과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내보니까 의원님이 굉장한 열정이 그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루시고자 하는 입법 모두 다 추진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광명의 기적을 봤잖아요. 요즘에 이제 뭐 지방도시 인구 감소나 도시 소멸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각 지역에 해법을 아니 한 번씩 그냥 보내가지고 다 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 전국의 지자체 잠깐. 장으로 다. 그 얘기는 꼭 해야겠어요. 제가 아까 그 남북 고속철도 문제를 제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했잖아요. 요즘 제2 과업이 생겼습니다. 뭐예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로 자체다가 나라가 이제 없어지게 될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국회에서 인구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자는 그런 기자회견도 했고 또 전문가와 관심 있으시구나. 2030 그 청년들을 모시고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회에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 이 인구 위기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전문가 또 2030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고 때로는 시어머니 역할도 하려고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가 세컨 라운드는 그 인구 소멸 여기에 대한 얘기로 제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영화 인턴에 보면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 경험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의원님께서 간직하신 오랜 경험과 인연을 토대로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을 꼭 열어주시길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죠.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전이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듣는 시간! 정말법 하지. 네, 제가 뭐 세상을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 저에게 만약에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고 하면 어디로 돌아갈래? 라고 묻는다고 하면 저는
안 돌아가고 싶어. 왜요? 좋은 선택이네요. 왜냐면 네. 가면은 또 군대 가야 고생해야지. 되죠.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난 이제 그런 질문 할까봐 맨날 준비해요. 안 가고 싶어.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네. 되잖아. 다른 인생으로 틀 수가 있잖아요. 네. 들어가면. 두 분은 혹시 돌아가고 싶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은 때라 뭐 학창 시절이 아무래도 가장 학창 시절. 걱정이 없지 않았을까요? 캠퍼스 네. 라이프? 캠퍼스 라이프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아니, 그냥 걱정 없이 그냥 하루하루 부모님이 준 돈 가지고 그냥 용돈 가지고 살면서 공부만 할 수 있었던 시절. 하루하루 내 꿈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만 생각하면 되는 시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듣고 보니까 네. 저도 돌아가고 싶네요. 지금 걱정이 많잖아요. 돌아가고 싶네. 지금은 뭐 온갖 걱정이 많죠. 네, 저한테 네. 좀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아예 돌아갈 거면 확 갑니다. 네. 어디 뱃속으로? 아니 초등학교 때로 확 그냥. 초등학교 때는 왜요? 아니 추억이 저는 많나 보죠? 솔직히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네. 그때가 제일 아무 걱정 없이 계속 놀았거든요 동네에서 형들이랑. 자,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옛날 그 젊을 때 또는 어릴 때 이 일들이 다 추억입니다. 예. 청소년 신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 부모님께 혼날 만한 일들이 가장 이제 기억에 남기도 하고. 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요, 청소년들이 일탈을 넘어서 상상치도 못하는 일을 저지를 때가 아주 많더라고요. 피해를 보는 일들까지 있는데 오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의 도를 넘는 행동으로 큰 피해를 본 업주의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죠. 출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순대국밥 3개랑 소주 한 병 주세요. 저 너무 어려 보여서 그러는데요. 손님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쩔. 야, 우리가 어려 보이긴 하나 봐. 우리는요, 대학생인데요. 하긴 내가 동안이라는 소리 좀 듣지. 근데 언니 우리 대학생 맞아요. 야야 보여드려. 학생증 이럴 때 쓰지 언제 쓰냐? 자 여기 학생증이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국밥은 안 주고 무슨 민증 검사예요. 자, 여기 민증이랑 이 친구 학생증이요. 봤죠? 우리 학생 맞죠, 대학생? 맞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 보이셔서요. 국밥이랑 소주 갖다 드릴게요. 뭐야, 나랑 동갑인데 왜 저렇게 어려 보여? 오늘 마스크팩이라도 하고 자야겠네. 태랑시내 순대국밥집 종업원 궁금씨는 어려 보이는 손님들이 술을 주문하자 신분증을 요구했고 신분증 확인 후 술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궁금씨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신궁금씨, 2022년 10월 22일 새벽 4시쯤 청소년 3명한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있죠. 저는 정말 청소년인지 몰랐다니까요. 분명히 신분증 검사도 한 명씩 꼼꼼하게 다 했어요. 정말 위조 신분증인지 몰랐어요? 위조 신분증이요? 아니 신분증을 위조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나한테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쩐지 나랑 동갑인데 어려 보인다 했더니 역시 고딩이었어. 괜히 화장품만 잔뜩 샀네. 어쨌든 전 몰랐어요. 결국 궁금씨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이 정상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태랑시 국밥집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고 태랑시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을 받았지만 억울한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망해버렸어. 억울해서 못 살겠어. 아니, 우린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영업정지 2개월에 꼴랑 1개월을 줄여준겨. 1개월. 사장님 너무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아니,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죄송해요. 그놈의 자식들이 탓이지. 요즘 것들 정말 무서워 못 살겠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겨. 행정소송인가 무엇인가 이거 해야겠다는 거 아니? 사장님 1개월 감경도 겨우 됐는데 또 변호사 사서 돈 쓰시게요? 그럼 언제까지 가게 문을 닫고 있어? 동네에는 벌써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고 소문 다 나고 이러다 폭망이요. 한 달이나 문 닫으면 너나 나나 어떻게 먹고 살겠냐. 내가 꼭 소송할게요, 소송. 이 억울함을 꼭 풀고야 말 거야. 이거 억울이요. 시상 억울이요. 아이고요. 내가 진짜 잘못한 거 없다고 세상에. 사람들 도우면서 살았는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하게 살아서 그런지 잘하네 억울한 얘기. 억울한 감정 표현은 저만한 사람이 없죠. 억울이. 최고다 최고. 예. 근데 야, 진짜 오늘 사연은 너무 억울한 사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한 번 마이너스 나잖아요. 이거 메우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아까 뭐 인식도 안 좋아지고 네. 하니까 안 그래도 요즘에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서 위조 신분증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주민등록증을 5만 원에 위조해 드립니다. 뭐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네, 청소년들이 이렇게 위조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문제는 이 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면은 업주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네. 오늘 사연의 태랑 씨처럼 영업 정지 처분을 아이고. 받게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생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위조 신분증 판매하는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신분증이라는 거는 네.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인 공문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형법 225조에 따라서 네. 공문서 위 변조죄가 적용이 되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 와, 이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굉장히 큰 범죄인데 세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나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다는 거 이건 좀 사회적인 문제네요. 예.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이제 청소년들도 문제인데 이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위조 등 공문서 행사죄가 적용이 돼서 형법 제229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용된 신분증이 남의 신분증을 네. 그냥 사용한 거라면은 형법 제230조에 따라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적용이 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이것도 세네. 자, 만 14세 이상일 경우에만 이게 해당된다는 거는 네. 만 14세 미만부터는 그 촉법 소년이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 영화 소년 심판 보셨어요? 그거 보면 진짜 우라통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촉법소년과 관련해서도 또 문제가 많은데 지금 전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14세 미만인 청소년은 그러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도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촉법 소년에 대해서는 네.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지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보통 만 14세 미만은 누가 봐도 외모가 어려 보이기 때문에 뭐 신분증 검사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촉법 소년 문제라기보다는 위조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촉법 소년 이상의 나이가 되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사연 이제 본격적인 가장 궁금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신분증으로 해서 술이나 담배를 지금 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은 손해를 지금 보게 된 건데 네. 이런 경우에 영업 정지는 면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식품 접객 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나 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 접객업자가 청소년이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이거 중요한 부분이네. 네.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은 그때는 네.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지. 근데 아까 종업원 네. 그 궁금 씨는 이것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 받았는데 네. 문제는 업주 태랑 씨가 영업정지 받았잖아요. 이것도 오.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영업 못하면 피해가 워낙 많잖아요. 예,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정지를 받았는데 태랑 씨가 이제 소송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소송은 일단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죠? 네, 원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라든지 담배를 판매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 사연처럼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소송 제기와 함께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이 이미 소송이 끝날 때쯤엔 도가가 돼서 오히려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선행해서 해야 된다.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어차피 멈춰 있는데 네. 이거를
멈춘 거를 풀지 않고 소송을 건다 그러면 이미 소송 끝날 때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시 영업을 시작하니까. 이렇게 아까 기소유예라고 했는데 이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네네. 요 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한동안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서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손해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오늘 사연 같은 일 때문에 또 공경에 빠진다면 자영업자들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게 호기심이거든요. 술 먹고 싶은 것도. 근데 제 경험상 이런 말씀 드릴게요. 술 먹기 시작한 나이부터 평생 먹을 수 있어. 평생. 예,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 훗날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신에게 부끄럽고 타인에게 상처가 됐을 기억을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거든요. 청소년기에.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네. 따라서 또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또 가질 수가 있으니까 많은 네. 청소년들이 부끄러운 기억보다는 좀 좋은 경험, 추억 남길 수 있는 그런 학창 시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들 좀 분석을 해봤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많아요. 2049가 적더라고요. 예, 청소년들도 우리 프로그램 좀 봐야 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청소년부터 아니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분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법 지식을 가득 안고 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알면 당신도 법테라!